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서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해 봅시다. 먼저 뜬 인물, 장 변호사는 누굽니까? 저는 다시금 정치권에서 이 이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에 내정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의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의도로 보이냐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거기에 나온 직접적인 바로 대응은 내부 총질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생각과 신념을 강화할 수 있는 친정체제를 구축하는데 장해찬이라는 어떻게 보면 오른쪽으로 매우 또 치우친 그리고 당원 게시판도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돌출적으로 중간 발표지만 사실상 저는 결론 발표와 진배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장해찬 전 최고가 상당히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하고 직격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두루두루 다중포석으로 정치권에 다시 소환되는 것 같아서 좀 꼽아봤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뭐 최측근 청년 이렇게 뭐 일호 참모 막 이러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부산에 총선 나가려고 하다가 못 나갔죠? 못 나갔습니다. 과거에 SNS에 올렸던 글들이 상당히 좀 수위가 좀 부적절해서 낙마했죠. 그렇게 해서 좀 상당히 잊혀져 있었는데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내정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네. 이거로군요. 송영훈 변호사는 금주에 뜬 인물. 예, 금주에 뜬 인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본인이 뭔가 의도적으로 해서 떴다기보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띄워줬어요.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중간에 마이크를 끔으로써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에서 마이크를 껐다. 라고 하는 게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지점에서 사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61년 전에 누가 누구의 마이크를 껐습니까? 공화당 소속의 이호삼 국회의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시 5시간 19분 필리버스터를 할 때 중간에 마이크 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유신 때 만들어졌었어요. 당시에 국회의 모든 발언은 30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반의회주의적인 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은 필리버스터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그 공화당 대선 경선에도 나왔던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2013년에 오바마 케어 반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할 때 초록색 달걀과 햄이라고 하는 그 동화책도 가지고 나가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안과 꼭 관계 있는 발언을 해야지만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원래 그 제도의 본래적 목적인 건 아닙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올해 기록이 깨지기까지 최고 기록 갖고 있었던 스트롱 서먼드 상원의원은 24시간 18분을 했는데 그때 성경책 들고 나가서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 야당의 최소한의 그리고 최종적인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의안에서 좀 벗어난다고 마이크를 끄면 누군가를 띄워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우원식 의장이 좀 명심했으면 합니다. 네. 자, 금주의 진인물 장윤미 변호사. 저는 완전 다른 맥락에서 나경원 의원 꼽아왔는데요. 나경원 의원 가맹사업법 이 법안 처리를 하는데 갑자기 사법개혁 저지하겠다고 하면서 뭐 판넬 같은 걸 들고 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뭐 미국의 제도는 그리고 뭐 그 연혁이 어떻든 지금의 제도 그리고 규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법은 필리버스터를 할 때 해당 안건과 관련한 반대 토론 그리고 관련 의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사법개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저지를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처음에 들어갈 때도 작정한 듯 의장한테 목례도 하고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이게 우원식 개인을 존중해서 목례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 대표자로서 그 발언 때에 선 의원들이 목례하는 건데 그것도 보란 듯이 생략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저지를 당하고 10분 이상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이 안건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이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껐어요. 국민의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이 비교를 하시던데 저는 같은 무게값으로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곽규택 의원이 가져와서 채워줍니다. 본인은 녹음기라고 하지만 뭐 유튜브 방송을 염두에 둔 이 마이크가 아닌가로 강력히 추정이 돼요. 어떻게 과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고 나아가서 곽규택 의원이 그 연장선상에서 목례를 보란 듯이 약간 조롱하듯이 국회의장한테 한 1분 이상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또 의제 안건도 하급식 판결을
확대하고 사법 무슨 그 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거였어요. 본인이 심지어는 발의자로 이름까지 올렸던 법안에 또 반대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딨나 이런 생각이 이 들었습니다. 두 분이 뭐 다 그 필리버스터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차제에 그냥 그 얘기를 좀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정치뉴스를 소상히 안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일이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건 국회 본회의에 특정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을 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법안을 저지할 목적으로 장시간 발언을 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 법상에 의하면 24시간 동안은 할 수 있어요. 네. 24시간이 지나면 국회 의석 표결을 거쳐가지고 그 해당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끝나는 거죠. 네, 중지를.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근까지 보면은 뭐 쟁점이 되는 법안을 올리면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그러면 그다음 필리버스터 종료시킨 후에 바로 그 법안을 처리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최근에 많이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 사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법안은 쟁점이 되는 법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생 법안입니다. 그걸 왜 하는지 제가 네. 좀 설명을 그러니까요. 드리면, 자, 민주당은 2016년 테러 방지법 전국 때 그 테러 방지법 하나만 놓고 필리버스터를 만 8일 5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것은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8대 악법에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법, 뭐 법 왜곡죄, 그다음에 대법관 우겨넣기 뭐 이런 것들 또 있고 맨 마지막에 가면 뭐도 있냐면은 필리버스터 자체를 제한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8개의 법안에 대해서 각각 필리버스터를 해도요.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 5분의 3 그러니까 180석 이상을 모아서 바로 표결로 칼같이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씩 그러니까 처리하잖아요. 8대 악법에 대해서 하루에 하나씩 해도 네. 만 8일 못 넘는 거예요. 예, 예. 민주당이 과거에 8일 5시간이나 했었는데 근데 그렇기 지금은- 때문에 이걸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음. 불가피하게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맹사업법이나 뭐 은행법이나 이런 것들이 상정이 되면 거기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저는 가맹사업법에 찬성합니다. 그러고 이제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소수 야당에 주어지는 최종적인 수단인데도 만 하루의 토론조차도 안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마이크를 끄는 것은 사실상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까지 그 소수에 대한 아량을 보여주지 못할 때 우리 국회가 합의제 대의기관으로서의 오랜 전통이 완전히 무너져서 어떻게 그런 전통을 나중에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세요? 소수에 대한 예우가 필요한데요. 법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법에는 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관련해가지고 어떤 대안으로 왜 반대하는지를 토론하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사업법이면 가맹사업법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만 얘기해라. 네, 그런데 심지어 찬성한다라고 하고 딴소리.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스피커가 크잖아요. 꼭 필리버스터가 아니어도 문제의식을 드러낼 수 있고 지금 사법개혁 뭐 8대 악법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논의 중이고 그게 법안으로 본회의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시간도 아직 이 스케줄도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지레 짐작하면서 여론 환기를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상황이 이제 나오는 건데 곽규택 의원 필리버스터 할 때 사이버 범죄 협약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판결문 하급심 공개하는 거. 하급심 판결문 공개하는 건요. 변호인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변협 같은 데서 하면 90% 이상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법안이 원래 별도로 발의가 됐다가 이제 종합적으로 합쳐가지고 이 안건을 부의를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도 그 발의자의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하면서 러브 액츄얼리 스케치북에 이렇게 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막 일부러 도발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준비해온 그 시나리오에 맞추려고 했던 의도를 보여요. 네. 국회의장을 도발해서 그러지 말라고 지금 안건과 관련된 걸 얘기하라고 하니까 스케치북을 딱 넘기면서 제 마이크도 끄려고요 의장님 이럽니다. 이게 국회의 권위 무게를 스스로 굉장히 낮추는 거예요. 그 조롱의 대상이 결국엔 본인을 향할 겁니다. 그 국민의힘 제가 잠깐만요. 국민의힘은 일단 그 한때 보도가 지금 그 국회 민생법안 비쟁점 법안으로 올라와 있는 게 한 60가지 된다면서요? 네. 그 60가지 법안이 하나하나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정확하게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안 올라왔다고 하시는데 팔딱법 중에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법하고 법왜곡죄는 법사위 통과 안 됐습니까? 본회의 안 부의 올랐잖아요. 아니 본회의 아직. 부의 안건이잖아요. 국회 논의하기로 홈페이지- 했습니다. 아니 법사위 통과 안 했어요? 의총해가지고 논의하기로 아니 했다고요. 근데 법사위 통과됐으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회의에 분리되어 있잖아요. 의안정보 시스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통과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본회의의 어폐가 상정 있죠. 순서는 모르겠는데 법사위로 통과했으니까 본회의 부의 안건인 것은 맞죠? 그다음에 부의됐으나 상정되지는 않았죠.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본회의 네. 부의 안건인 건 맞아요. 네. 정확하게 좀 확인해보고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국회법의 그 의안에 관해서 발언해야 된다는 것은 무제한 토론 자체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국회법의 일반 조항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61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마이크를 끈 거예요. 아니 24시간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 들어주겠어서 중간에 마이크를 끄느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국민 앞에 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안과 관계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의안과 관계가 없죠. 그러면 그렇게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도 마이크 꺼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진행이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제 그 청취자분들한테 이 은행법, 뭐 가맹사업법 등등 비쟁점 법안이 왜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지, 그러면서 왜 그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이 발언이 되고 있는지, 그걸 마이크를 끄는 게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쭉 좀 드린 거고요. 자, 금주의 진인물 송영훈 변호사는 예,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번 주 한국갤럽 정례조사에서 지난주보다 긍정평가는 6%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5%나 올라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가 한 주 만에 11%나 좁혀졌어요.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갤럽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자체조사, 그리고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자체조사를 비교한 것이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1%나 마진이 좁혀진 것이 4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전에 마지막 한 번은 언제 있었냐면 갤럽이 7월 3주하고 8월 2주차에 조사를 할 때 12%가 좁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국갤럽이 여름 휴가 기간이라고 해서 3주 동안 조사를 쉬었어요. 4주 만에 조사했을 때 12%가 좁혀진 것이기 때문에 한 주 만에 이렇게 11%가 좁혀진 건 집권하고 나서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통일교 게이트가 작용을 한 것이겠죠. 특히나 이번 주 갤럽 조사가 시작한 첫날에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종교재단을 해산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해산하면은 국고에 귀속되느냐, 이 발언이 나왔는데 그 종교재단 해산 발언은 그 전주 국무회의에서도 있었죠. 이런 발언을 반복했는데 그 다음 날 윤영호 씨의 그 정치인 리스트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통해서 이 통일교의 핵심 관계자를 사실상 겁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신 시선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평가는 급락하고 부정평가는 상승했다고 보입니다. 이 예.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본인의 권력을 사유화해서 게이트를 덮는 것처럼 비춰지면은 다음 주에도 더 많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루속히 특검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이 진인물에 좀 들어갈 줄 알았더니 아무 두 분 다 거론을 안 하셨는데,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동영 장관과 전재수 장관이 있었을 때 아마 정동영 장관은 이제 이 피해자로 입건하진 않았고, 왜냐면 이제 돈을 받았다는 건 없고 본인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또 통일교 측 이야기를 따르더라도 이제 차담을 했다라는 거. 근데 전재수 전 장관은 일단 본인이 극구 부인을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 뭐 진술이 윤영호 씨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전해지는데, 뭐 돈을 갖다 줬다, 시계를 갖다 줬다, 통일교 내부 600명이 모인 행사에서 축사도 해줬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 축사를 했다라는 건 600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 상당히 많잖아요. 만약에 본인의 주장에 부합하면 정말 사진 한 장이라도 뭐라도 나왔을 텐데, 오히려 전재수 전 장관은 나 그 시간에 일정 맞춰보면 성당에 가서 예배를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윤영호 씨라는 사람이 지금은 또 어떤 스탠스로 이야기를 하냐. 어젠가는 권성동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회자되는 그런 발언은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또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측근이라고 해서 MBN에서 단독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윤영호가 이거 직접 줬다거나, 왜냐하면 직접 준 것처럼 엄청 다 기사는 나왔었거든요. 마치 직접 본인이 권성동 의원한테 돈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도 뭐 들었던 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게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 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하락과 관련해서 이제 통일교와 전반적으로 이제 민주당에 같이 거론되는 상황이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이 됐다라고 진단을 하지, 그 대통령의 워딩, 왜냐하면 대통령의 워딩이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거 지위고하, 여야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 어떤 원인 때문인지는 이제 뭐 분석가마다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하고, 아무튼 지금 뭐 통일교 게이트로까지 명명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건 윤영호 씨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인가요? 이 인물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3개가 있습니다. 총 분량이 41분에 달하고 거기에 언급된 정치인이 여야 통틀어서 23명이나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통일교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한국일보 일면 단독 보도에 보면은 이 한학자 총재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뭐 현금이 280억 원인가요? 엄청난 금액이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이 어떤 그 범죄의 증거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압수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 정도의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정치권에 전방위적으로 로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건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일이죠. 이 정도 되면은 게이트라고 명명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특검이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증거와 단서를 확보하고서도 수사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첩도 하지 않고 무려 109일 동안 사건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윤영호 씨로부터 이 임종성 전 의원, 전재수 전 장관, 또 김교환 전 의원, 이런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이 올해 8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것이 알려지고 12월 9일에 이첩할 때까지 특검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그러면은 여권의 유력 인사들이 여기에 결부되어 있고, 심지어 그 통화 녹취록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 정진상 전 실장의 이름, 강선 의원의 이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명하지 않은 이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특검에서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계속 민주당 봐주기 아니냐라고 했더니 윤영호 씨 입에서는 아까 김교환, 이게 국민의힘의 전신의 미래통합당 의원이셨잖아요. 근데 나경원, 뭐 이철규, 권영세 이런 이름들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이렇게 뭐 민주당 인사들은 뭐 봐주냐 하기 전인 11월 달에, 왜냐하면 이런 진정, 풍문, 뭐 제보, 단서 이런 것을 인지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바로 내사 사건화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스크린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나왔다고 했을 때 뭐 나경원, 권영세, 이철규, 뭐 김교환 이런 국민의힘 이 의원들 이름도 같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는 신빙성 있는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11월 달에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수본에 이첩할 채비를 마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수사 자체를 막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 그리고 오늘 한국일보 보도도 얘기하셨지만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이재명 쪽은 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선 전에. 그래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280억 이런 현금이 어디로 흘러갔을 정황이 더 높은지 판단 있으실까요? 아니, 뭐 이게 그러니까요. 김건희 특검이 제대로 한 건지, 또 앞으로 정말 특검이 필요할지는 좀 더 길게 토의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희 씨.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길어졌던 정체는 조금 주춤해졌지만 오후 들어서는 더딘 흐름 꾸준히 이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눈비가 내리면서 평소 주말보다는 정체가 덜하겠는데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 대교를 앞두고 있었던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부근으로 더딘 흐름만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자유로에서 김포 사이와 다시 계양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사이 서운분기점 부근 사고 역시 처리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더 가서도 안현분기점에서 시흥휴게소 사이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충주분기점 부근에서 더디게 지나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오창에서 서청주 사이와 또 청주 강서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남이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부산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문무대항 터널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윤미 변호사. 저는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말을 꼽아봤는데요. 왜냐하면 김현태 707 단장이 이번 주에 이제 증언대에 서서 안기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이제 총구를 막 이제 손으로 잡고 이랬던 그 개업날 장면과 밤에, 예. 그 장면과 관련해서 딱 보디가드들을 이 대동하고 와서 크리티컬하게 총기를 되게 전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압을 했고, 그리고 그전에는 뭐 화장을 고치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단히 좀 전 동의하기가 어렵고 좀 망발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그런 계엄을 뭐 할 줄 알았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뭐 보디가드를 대동했다는 건지. 707 부대는 특수부대 중에서도 특수부대인데 그럼 그 보디가드들한테 제압을 당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진짜 궤변인데, 이 부분은 뭐 본인의 항변을 위해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발언을 받아서는 이 안기령 대변인을 향해서 총기 탈취를 시도했고, 이거 즉각 사살해도 된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치인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정치를 할 때는 현실 인식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에 이 발딛고 서서 입장을 내든 견해를 표명하든 정치적 성향을 이제 밀고 나가든 하는 건데, 완전히 그냥 떠나 있구나. 그리고 대단히 무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꼽아봤어요. 정상적인 군부대의 작전 활동에 총기에 손을 잡고 뺏으려고 들면 그건 물론 문제가 있는 총기 탈취죠. 네. 그러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저항하는 의미로 총을 잡은 건, 물론 이게 뭐 사진 찍기 위해서 잡았건 어쩌다가 잡았건 뭐 그건 둘째 문제고, 그걸 총기 탈취로 규정하고 사살 운운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동의되지 않고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발언과 정치 행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뭐 김민수 최고위원 발언은 같은 당이지만 제가 봐도 이건 과도하고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총이 잡힌 군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모 상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올해 9월 19일에 재판에 나가서 사실은 법정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증언이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고 극히 일부의 내용만 일부 매체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본질적인 사항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혹시 법원 판결문에 관련 내용이 나오면 사실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뭐 거의 잊을만 하면 꼭 한 번씩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존재감이 계속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참 국민의힘에서도 골칫거릴 거예요.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힐난하는 장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서 어떤 말을 했냐면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느냐고 묻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따져 물어요. 제가 영상을 확인했더니 전체 문답이 5분이 넘어요. 그런데 무슨 주제에 관해서 했냐면, 공항에서 이제 그 달러를 휴대하고 나가면서 반출 한도인 $10,000를 넘어서 그걸 책갈피에 숨겨가지고 나가면 그게 공항에서 검색이 되냐 안 되냐. 대통령이 따져 묻기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을 묻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4번, 5번을 물어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되어 있는 그 대북송금 사건 있지 않습니까? 공범으로 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확정이 됐죠. 그 1심 판결문, 언론 보도용 판결문 19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쌍방울 임직원들하고 공모를 해서 미화 $150만 쌍방울 그룹 임직원 수십 명에게 배분을 해가지고 그 임직원들로 하여금 미화를 서적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 소지품에 숨겨가지고 중국 심양으로 출국했다.
이 150만 달러 부분이 1, 2, 3심 공이 다 인정이 돼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중계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인의 공범으로 된 사람이 그 유죄받은 사건, 이런 게 가능하냐라고 묻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대통령의 권력을 이렇게 사유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금주의 핫한 한마디에서도 결국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게이트나 수사나 재판에 관해서 이렇게 권력을 사유화해서 개입하려고 하지 마셔야 되고 그렇게 비춰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건들과 연결된 발언을 콕 집어서 하는 경우가 이번에 벌써 여러 번째 아닙니까? 그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거 감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했다가 뭐 좀 그 논란이 대상이 됐고 지금 그 외화 반출 책갈피 얘기도 결국은 그 1심 판결문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개인 사건 때문에 이렇게 공개된 생중계까지 되는 데서 대통령이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게 그 프레임으로만 보지 않으면 당연히 지적하고 그 점검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검사 집단 퇴정도 그런 전례가 사실 없습니다. 검찰이 집단 퇴정을 하고 기피 신청을 구두로 하면서 정말 문제의식이 있으면 기피 신청 서면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걸 왜냐하면 이재명 당시 그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말 저인망식 굉장한 정치 수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있는데 그러면 외화 반출을 해도 됩니까? 대통령이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까지 드린 거는 요즘 그 민주당하고 여권 전반부 안에 특히 백혜룡 경정 수사팀에 파견 지시한 이런 네. 것까지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뭔가 콕 집어서 이렇게 뭔가 얘기했다가 입장을 좀 바꾸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라는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배경에 깔고 드린 질문이라는 거고요.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까지 정리해봤고 아까 이제 이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에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 그중에 통일교와 관련된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당내 무슨 대표 경선이나 뭐 이런 등등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뭐 공천 과정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걸 수사하는 과정의 일부로 통일교 측과의 어떤 관련 또 통일교가 바로 그런 그 뭐 당원 가입이든 아니면 무슨 경선에 어떤 직접적인 도움을 주든 말든 이런 관련해서 특정 정치인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거는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파헤치다가 나오는 얘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쪽 인사도 우리가 접촉했고 뭐 했다 뭐 돈 줬다 뭐 이런 발언을 딱 듣고 이건 우리가 수사할 대상이 아니야 고민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그런데 8월에 듣고 아직까지 경찰 이첩을 위한 준비만 했다?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이첩했다? 이건 좀 석연치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첩을 그럼 뭐 빨리 하지. 그리고 특검에서 설명한 대로 이제 특검 보고가 설명한 거는 우리가 정파성을 가지면 그게 민주당 의원들만 있으면 뭐 그 주장을 수용하겠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윤영호 씨 뭐 진술, 발언, 주장에 따르더라도 다 이제 골고루 뭐 로비를 했다라는 취지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믿을 만한 거야? 정치인들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사 사건 번호 자체로 해서 사건화하는 그 처리를 한 것은 사실 이렇게 논란이 되기 전이었던 것만은 타임 스케줄상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특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일부에서는 이게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도 수사하다가 이 인지하면 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한정으로 시간이 주어진 특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적, 물적, 시간적 한계 때문에 우린 여기서 꼬리 자르고 국수본으로 보낸다. 이제 국수본에서 저 수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첩 시기가 좀 늦었다는 거는 들을 만한 얘기 같아요. 여권에서도 좀 일찍 그렇죠. 하는 게 낫지 않았겠냐는 의견 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거는 경찰에 맡겨서도 안 된다. 특검하자 이건 거죠. 당연히 특검해야죠. 일단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야 정치인들이 다 걸려있다. 다 수사합시다. 다 수사해야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걸리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당 의원들이나 여당 유력 정치인들이 들어가 있으면 수사를 안 합니까? 앞서 뭐 나경원, 권영세, 권성동, 이철규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 말씀하셨는데요. 다 수사하죠. 그 수사하면 되는 거지. 저희가 뭐 야당은 수사하지 말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다음에 앞서 진정, 풍문, 제보, 단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이건 증거가 있어요. 자, 그 통일교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VIP 선물 리스트가 나왔죠. 이번 주 화요일에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거 압수수색에 의해서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2조 3항에 보면은요, 그 관련 사건이 뭔지 1호부터 5호까지 관련 사건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 중에 2호가 영장에 의해서 확보된 증거물이 공통된 경우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VIP 선물 리스트, 이런 것들이 공통된 증거예요. 그러면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불법 정치자금 제공했다는 혐의, 김건희 특검법 2조 1호부터 15호까지는 통일교의 통짜도 안 나오고 권성동의 권짜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인지사건으로 수사해서 구속까지 시키고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네. 같은 논리로 이것도 특검이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109일이나 지났는데 109일이면요. 휴대전화를 200번도 넘게 초기화할 수 있어요. 이게 언론의 명단 나오기 전에 저는 전재수 전 장관 이름을 한참 전에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가 이렇게 풍설로 돌아다니면 그 명단에 거명된 사람들이 아 나도 있구나 하는 걸 정말 모르겠습니까? 이거 검찰이 크게 직무유기를 저지른 거고요. 이게 단순히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고 문제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은 거면 3천만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특수직무유기로 그런 검사나 특검은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거 특검을 특검해야 될 사안인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그 흘러온 과정에서 보면 우선 권성동 의원이 이제 이 건으로 구속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통일교의 뭐 집단 당원 가입 등등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여러 의혹과 함께 총 공세를 퍼부어 왔던 사안이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정교재단이 정치권에 어떤 뭘 하는 것 이거 과도하고 지나치면 심지어는 뭐 해산까지도 고려한다는 식의 발언이 이미 있었던 사안이고 이게 흘러온 과정이 눈덩이처럼 이게 키워져 왔거든요. 이쯤 되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현직 장관이 사퇴까지 하는 상황이 오니까 일단 국민 정서는 아니 이쯤 되면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오늘도 뭐 논평 나온 걸 보면 이제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일각에서는 드루킹 특검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당사자들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같은 정치 영역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불똥이 튈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하자고 하는 거고, 그 안이 이제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왜냐하면 이 시효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수본이 엄청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그 뭐 이제 진술이 나왔네 어쩌네 하자마자 윤영호 씨에 대해서 또 수사는 했거든요. 이미 이제 이첩을 받아서 예. 당장 수사에 접수한 부분이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은요, 여기 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는지, 여기서 거명되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뭐가 다른지를 보면 김건희 씨와 완전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김건희는 윤영호라는 사람을 건진을 가교 역할로 해가지고 샤넬 가방 2개도 결국엔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라프 목걸이 안 받았다고 합니다만 받았을 걸로 보이고, 그러면서 윤영호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윤영호 씨가 저희가 과거에도 이것도 좀 일치해요. 이렇게 정치권을 지원하고 도와준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이게 대선입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종교단체, 교계, 기업, 학교, 기관들 총동원해서 도와드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얘기하니까 김건희 씨가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 전당대회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엔 누굽니까? 건진이 물었을 때 건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권성동이에요. 본인이 네. 안 나가면서 김기현 의원으로 이 방향선회를 해가지고 도와줬고, 로저 비비에로 김건희 씨는 화답받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붙어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지금 뭐 나경원, 이철규, 권영세, 김교환, 그리고 민주당에서 거명되는 뭐 정동영 의원은 입건되지 않았습니다만 뭐 임종성, 그리고 전재수 다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수사를 하는데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하자. 경찰 위에는 행안부가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 누굽니까? 민주당 현역 중진 국회의원인 윤호중 의원이에요. 아니 자기 당 동료 중진들이 수사 대상인데 그 행안부 밑에 있는 경찰이 제대로 독립성을 갖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게이트를 수사해서 밝혀낸 전례는 있습니까? 그런 수사 노하우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요, 이 논리대로, 지금 말씀 주신 논리대로라면 종합특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예. 행안부 아래 경찰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납득할 수 있겠냐, 알겠습니다. 특검이 중단되면 이 말씀을 하고 종합특검 얘기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김건희 특검을요 민주당이 중간에 법까지 바꿔가면서 파견검사 정원을 70명으로 늘려줬어요. 180일이라고 하는 헌정사상 최장 수사기간 그리고 최대 인력을 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이트는 놔두고
IMS 모빌리티 예, 예. 조영탁 대표 같은 국민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 들어본 적이 없는 알겠어요, 대표는 알겠어요. 별건으로 구속시켰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별건 제가- 수사 아닙니다. 제가- 이거 집사 게이트랑 관련자가 아니 근데 제가 그럼 자- 김건희 자, 씨와의 관련성은 두 분, 뭐가 두 분 입증됐어요? 잠깐, 제가 보기에 지금 그 통일교 윤 본부장의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걸로 봐서 특검을 해봤자 뭔가를 밝히긴 매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한편에 들지만 동시에 또 뭐 이준석 그 의원이 등이 주장한 이거 국민의힘 민주당 다 연루돼 있다 그러니 우리 소수당들이 그 추천하는 특검으로 특검하자 네.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은 굉장히 큰 양상이다. 뭐 거기까지는 저는 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요즘 윤영호 씨의 진술이 바뀌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 어제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 윤영호 씨가 지금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진술은 제 의도와 다르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한 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진술이 뭔지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진술이 뭔지 이건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로 우리가 시점을 거슬러 가서 보면 자 지금 특검이 수사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윤영호 씨가 하지도 않은 진술을 그러면 수사 보고서에 실어놨겠습니까? 알겠고요. 제 말은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만약에 진짜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 뭐 연루가 설이 떠도는 모두를 철저히 수사할 특검을 발족시킨다고 칩시다. 그럼 통일교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있는 그대로 다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통일교가 어떻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쪽의 태도는 제가 보기에 불을 보듯 명확하다는 거고 따라서 매우 어려운 수사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냥 저의 감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그럼에도 특검이 왜 못하나라고 하는 여론은 커질 것 같다. 이제 저는 그걸 분석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 내란 전담 재판부하고 법의 곡제 등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직은 정리를 못한 상태예요, 그죠? 논의를 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아직은 정리를 예, 못한 그렇습니다. 상태라는 게 마침표가 맞는 찍히지 말이죠. 않았으니까. 그게 이제 당 차원에서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안을 그대로 가느냐 아니 수정이 필요하다. 네, 네. 위헌 소지를 대폭 줄이는 수정을 하겠다. 게다가 대통령실에서 6개월 그 보고하는 그 회의석상에서 이건 2심부터 하면 좋겠다는 말도 나왔던 것 같고 등등으로 봐서는 지금 언제쯤 논의가 끝납니까? 연내에 끝낸다고 그랬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논의는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뭐 2심 뭐 이러지만 이게 완전히 뭐 2심이다 뭐 이렇다기보단 이게 위헌 소지를 완전히 좀 없애야 된다라는 거에 더 방점이 있다라고 있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논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사법 행정의 독립성이라고 했을 때 인사의 독립이 완전히 보장돼야 된다라는 게 지금 법원의 입장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추천이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대법원장이 추천된 법관 중에 일정 정도를 이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위헌의 대상이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걸 열어놓고 그대로 추진을 했을 때 피고인들은 이것을 당연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재판을 지연책을 쓸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민주당에서도 이제 의총을 여러 차례 했을 때 상당히 있는 거고 맞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맞는 계속 얘기입니다. 물었잖아요. 민주당이 실익이 뭐냐? 내란 그래도 전담 예, 법 통과시켜서. 그래도 그래서 이게 실익이라는 건 이 불안감을 잠재운다는 데서 출발한 거예요. 오히려 이 처음에. 불안감이 커질 수도 있죠. 그래서 예 말씀대로 출발의 논의의 출발점은 불안감을 잠재우고 1월 18일 날 지금 윤석열이 나온다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1년 지나서까지 이 내란범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는 건 진짜 사법부 신뢰를 이게 약화시키는 거다. 문제의식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셨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뭐겠어라고 했을 때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거였는데 이제 디테일하는 건 진짜 강론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정말 오늘 당장 도입됐을 때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게 맞아라는 그 물음표가 예.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냥 한마디로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위헌이 아니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위헌 제청을 해서 법원이 헌재 보내도 관련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가 막힌 법안을 내놨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요.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법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 정말 언어도단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각자 댁에 가셔서 본인들의 배우자에게 나 바람은 피울 건데 바람은 최소한으로 피울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마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위헌이면 위헌이지 위헌 소지가 작으면 덜 위헌이고 크면은 많이 위헌이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만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유죄를 주고 중형을 주기 위해서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판사를 고를 수 있다면 그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무죄를 주거나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도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판사를 고를 수 있는 겁니다. 먼 훗날에 자유통일당 같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당이 만약에라도 다수당이 돼서 12.3 비상계엄 재심전담 재판부 만들고 계엄 관련자들 다 무죄 주기 위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같은 사람들 판사로 골라가지고 재판부 꾸려도 되느냐. 이거 생각해 보시면 왜 우리가 헌법에서는 함부로 넘으면 안 되는가. 이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법부가 좀 스스로 재판도 빨리빨리 진행하고 2심부터는 우리가 내란죄담 재판부를 사법부 스스로 구성하겠다든지 이런 좀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면은 국회 논의가 좀 조용해질 수도 있을 텐데 사법부는 전혀 그런 움직임은 아직 없죠.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전담 재판부는 아니고 집중 심리할 수 있게 몰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또 이번 주에도 직연 재판장이 무슨 본인 어머니 얘기까지 하면서 말을 간단하게 하라고 그냥 이제 엄중하게 경고하면 되는데 우리 엄마도 내 방이 더러우면 지저분하면 청소해 뭐 한마디만 하신다 뭐 이러면서 재판 진행을 하니까 이게 뭐지? 판사가 원래 이러나? 근데 이게 일반 재판이 아니잖아요. 이게 내란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중함을 법원이 제대로 새기고는 있나? 이제 국민들이 의아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데에 대한 사법부의 좀 뭐랄까요? 전향적인 자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재판은 예능이 아닙니다. 본래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당사자들과 그 변호인, 검사 이렇게 쌍방의 승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재판 진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관들은 절차 진행은 굉장히 유하게 하지만 마지막에 결론으로 그 엄중함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직업법률가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법률가가 아닌 국민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침소봉대해 가면서 사법에 대한 신뢰를 침식해가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인가 사실 진지하게 물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언제로 예정돼 있죠? 2월 제가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이요? 아닌가? 1월. 그렇죠. 예. 현재로서는 내란 관련자의 선고의 제1번이 어디입니까? 한덕수 전 한덕수. 총리가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거기서 예를 들어 뭐 내란 관련된 어떤 뭐 방조 내지 뭐 어쩌고 이런 그 유죄가 나오면 일단 12.3 그 상태가 내란이라고 하는 건 인정되는 거잖아요. 첫 케이스를 이제 스타트를 끊는 거고 거죠. 거기에 또 다른 재판부가 구속받지는 않는 거고. 그렇죠. 예, 서로 재판부가 사실관계에 다르니까 대해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근데 거다. 아마 이제 선행 참고는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이 내란전담 재판부랑 이 법의 옥죄 신설 등등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조금 조속히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지금의 이 혼란상을 정리하는 데는 필요한 순서인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들으시고요. 전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